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동아시아사 현대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냉전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들이 전쟁 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상을 하는 국제회담들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국의 전후 처리 구상과 관련된 국제회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국제회담들은 한국사에도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먼저 43년 11월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한 이후로 이집트의 이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등등이 참여를 하여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일본 식민지의 독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선언이 바로 이 카이로 선언,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지만 여기에 관한 문구를 보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상당히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즉시 독립이라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45년 2월 달에는 얄타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 회담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등등이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맺게 되거든요. 먼저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를 합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독일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을 나누어서, 즉 분할 점령하자라고 내용이 합의되기도 했고, 그리고 비밀리에 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게 됩니다. 원래 일본과 소련은 중립조약, 즉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는데 소련이 비밀리에 일본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이 얄타 회담에서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독일이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45년 7월 달에 이 포츠담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 회담에는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애틀리, 소련의 스탈린 등등이 참여를 하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 따라 한국의 독립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인되는 이 포츠담 선언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이 대서양 헌장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평화를 위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45년 10월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UN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이 발족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본 본토에까지 미국이 쳐들어가게 되면 이 미국의 인적, 물적 손실이 너무 클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에 따라 일본은 최초이자 최대의 원폭 피해 국가로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폭 피해국의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때 원자폭탄을 받고 피해를 입은 원폭 피해자들이 약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일본의 원폭 투하와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소련의 대일전이 이제 결정되고 참전하게 되자 결국 일본이 45년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콜드워, 냉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소련의 지원 아래 동유럽 등에서는 공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터키라든지 그리스도 공산화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47년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 즉 봉쇄 정책의 내용이 들어가임에 따라 미국이 서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즉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체제 대립을 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 냉전의 반대말이 핫워, 바로 이 열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열전에서는 직접적인 전쟁이라든지 전투를 벌인 거에 비해서 냉전은 직접적인 갈등은 없지만 서로 차갑게 노려보고 정치 체제 대립을 하는 게 바로 이 냉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거는 닉슨 독트린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그 중에서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45년부터 52년까지는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45년도에 도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설치되게 되고 이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최고사령관으로 더글라스 맥아더가 임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군정에 의해 일본의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일본의 비무장 그리고 일본의 민주화 두 가지 방향으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46년도부터 48년도까지 도쿄 재판,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재판이 46년도부터 48년도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전범, A급 전범, 이 도조 히데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나중에는 48년도에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전 총리가 사형당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극동 국제 군사재판, 즉 도쿄 재판의 한계점을 보면 천황, 이 쇼와 천황, 즉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전범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 그리고 전쟁 선포권자로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덴노 천황이거든요. 하지만 천황을 전범으로 취급하고 죽였다가는 일본의 여론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쇼와 천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이완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군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루타 731 부대 이 생체 실험에 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731 부대의 이시시로 같은 경우에는 인체 실험에 대한 자료를 미국에게 넘겨준 대가로 면죄부를 받기도 하는 그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니까 천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문제라든지 타이완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군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생체 실험 문제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25명이 A급 전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7명이 사형당하게 되고 4명은 감옥에서 수감 중에 죽게 되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다 풀려나게 돼가지고 정계에 복귀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한계점이 이 도쿄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46년도에는 평화헌법 또는 일본국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신헌법이 반포되게 됩니다. 이 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주권제민, 주권은 일반 민들에게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보유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런 신헌법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헌법의 전문인데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이제 군부가 아니라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이 화합한다. 자유를 가져온 혜택을 확보하자 정치 행위에 대해 다시 전쟁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으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주권 재민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신헌법의 전문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1조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만세일기의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다. 이 46년 1월 달에는 천황이 나는 인간이다. 인간 선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천황에 대한 이런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신헌법이 드러나게 되고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 뜻이 있다. 천황도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민들에 의간다. 주권 재민 의 내용이 1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3조에 보면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천황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제9조 1항을 보면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을 통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전쟁 무력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이 항을 보면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그 외 어떠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신헌법을 아베 총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신헌법, 평화헌법에 따라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주권은 일반 민들에게 있고 군사력 보유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무장의 과정을 받고 이제 민주화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후 미군정 시기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1925년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보통선거법이 제정되게 되고 만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미군정 시기에는 여성에게 그리고 연령도 낮춰가지고 만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모두에게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벌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이 재벌들의 경제 독점을 막기 위해 재벌 해체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 농지 개혁이 실시되게 되거든요. 일본도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컸기 때문에 지주들의 땅을 유상 매입해서 이러한 소장농들에게 저가로 유상 분배하는 농지 개혁의 실시됨에 따라 농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장농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민주화, 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됐으며 교육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교육개혁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전쟁을 미화하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삭제가 된다든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이 교육 치거가 미군정 시기에 삭제, 폐지되기도 하는 일본의 전후철이 비무장과 민주화의 과정을 받고요. 이러한 미군이 일본을 완전 누르고 있을 때 대일본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소련과의 냉전이 대립이 격화되게 되고 또 북한과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49년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게 되고 48년도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됨에 따라 주변 정세가 안 좋아지게 되고 50년에는 이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산주의, 즉 반공기지로 구축할 계획을 함에 따라 대일본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950년에는 이 경찰 예비대가 조직되게 됩니다. 이 경찰 예비대는 국내 폭동 등등 경찰 등등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그런 부대라고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1954년 지금도 남아있는 스스로를 지키는 부대 이 자위대로 개편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베 총리가 이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51년도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주권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년 뒤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동되는 52년도에 미군정이 종료되기도 하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한 54개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 이 샌프란시스코에 강화 회의를 열게 되고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미군정에서 52년도에 벗어나게 됩니다. 2절 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고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공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좀 빠진 게 없나요? 네, 바로 독도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이 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이거 봐라,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독도는 우리 일본 땅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것이 작용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한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14절 보면 연합국은 본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
각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그다음 청구권들을 다 포기한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타이완의 중화민국, 그리고 중국의 중화인민혁명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우리나라의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한은 이 조약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회의에.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이런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남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52년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을 하게 되고요. 또 51년도에 이 조약이 체결될 때 같이 미일 안보 조약, 똑같은 말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여 오키나와 등등의 일본의 미군 주둔이 허용되는 게 이 미일 안보 조약,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의 내용이니까 꼭 조약 두 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을 이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한과 북한에 각각 진주를 하게 되고 분정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먼저 남한에는 48년도 유엔 소총의 결정에 따라 유엔 감시하에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는 50총선거가 실시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헌법을 만드는 재헌 국회가 임기 2년으로 구성이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부통령에는 이시영 전 대통령이 부임을 하게 되고요. 자, 북한에는 김일성 등등이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후 처리와 냉전에 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